자, 예전에 이제 그 한일 전쟁 관련돼서 항일과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어떻게 항일이 전개됐냐. 최근에 이제 항일이 상당히 부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반일. 그래서 그 한국사라든지 중국사에서 이런 측면에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일단은 요거는 제가 이제 강제중국사에 있는 내용과 뭐 한일 중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해서 폰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대개분 항해의 주체를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펜을 못 쓰는데 요거 때문에 자 일단 하나가 국민당과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공산당 그 중간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끼어 있는 중간파 학생운동 이렇게 보는데 일단 군사력은 국민당이 제일 세겠죠. 국민당이 세고 그다음 공산당이 센 다음에 그래 이 중간파는 엄밀히 말하면 이세는 이제 세력이 국민당과 공산당에 비해서 결집되어 있지는 않아요. 군사력도 거의 없고. 근데 그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당, 공산당은 상당히 결집되어 있고 군사력도 있지만 그 전체 국민 중에 국민당과 공산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그래서 각각 뭐 10%, 10%? 이렇게 해갖고 나머지 한 6, 거의 7, 80%는 되게 다 중간파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국민당, 공산당이 이제 이 중간파들 자기 쪽으로 뭐냐면 힘을 모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국공내전에 크게 승리했는데 이 중간파들의 동향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들은 개별적인 힘이 약했지만 일단은 국민 대부분이 이제 속하는 대변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근데 국민당은 자기 힘만 믿고 이 중간파들 배제하는 식으로 했어. 그래서 근데 이에 반해 공산당은 이 중간파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중간파들 끌어들인 공산당이 국공내전에 크게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국공내전 승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전 시험 문제에서 정치협상회의를 만든 것도 이 중간파를 확실히 자기 편을 끌어들이기 위한 거야. 그런 것들이 국민당이 이제 크게 실패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하여튼, 항일 세력 중에 이 중간파도 하나의 세력으로 이제 형성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국민당은 이제 전체를 보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잘 안 보이는 게 좀 크게 할게요. 자, 얘네들은 처음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1단계 정책이 이제 여기 쭉 나오는데 되게 소극적이어 항일에. 그래서 일단은 국민당은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항일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항일을 할 때 직접적인 것보다는, 전면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부정을 하거나 외교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만주사변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어떤 조치를 하냐면 절대 싸우지 마라. 대응하지 마라. 후퇴해라. 그리고 이 문제는 외교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래서 했는데 결국에는 뭐 외교적 대응이 별로 실패했고 결국 거기에 만주국이 세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이제 나간 게 일면 저항, 일면 교섭이야. 1932년에 이게 제2차 그 뭐냐면 제1차 상해사변이다. 상해사변을 일으켰죠. 일본이. 그때 이제 저항을 하면서도 일면 이제 뭐냐면 외교적 교섭도 하고 일면 저항, 일면 교섭을 했고 그 다음에 33년에는 아까 얘기한 저 공산당 토벌 하잖아요. 그때 내건 게 성안내 후양해 정책이야. 뭐냐 외국하고 이제 일본하고 대응하겠지만 이원보다는 이제 일단 공산당 때려잡고 이제 일본 대응하겠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 외교 대응이나 일면 저항, 일면 교섭, 성안내 후양해 정책은 실제로 거의 소극적인 거야. 그럼 왜 중국 국민당이 이렇게 소극적인 어떤 저항을 했냐? 그건 뭐냐? 국내적인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국내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장개석이 정권 기반이 상당히 약했어. 아까 그랬지만 당내 기반도 없었고 대중적 기반도 없었고 그냥 맨날 독재하다 보니까 민심 이반이 강했고 대외적 측면 때는 이제 보면 또 그 뭐예요? 공산당 세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얘네들 입장 때는 일단 일본하고 좀 약간 타협을 한 다음에 친은 아니에요. 타협하고 이제 약간 이제 전략상 타협을 한 다음에 먼저 국내적으로 자기의 어떤 정치 기반을 확립하고 공산당 때려잡은 다음에 항일을 하겠다. 이런 의지였어. 근데 이런 정책들이 그 당시 장개석 입장으로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합리적 행위 이거했다면 근데 자기 정권의 합리적인 것이 꼭 국가 전체의 합리적인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일 때 답답한 거야. 지금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그 다음에 시민들 입장일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얘네들은 되게 뭐냐면 정파 상관없이 항일을 해야 된다. 일치 항결. 일치 항일을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근데 이때 이제 장개석 정권에 큰 타격을 주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복권 정권 인민정부 요거는 복권 시역에 이제
그 뭐냐 공산당에 잠깐 했다가 이제 물러난 사건이 있고 제일 타격을 줬던 게 기동 밀무역 지역인데 이게 뭐냐면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그 당시 그 장개석 정권하고 이제 일본하고 싸우고 있을 때 그 만주를 이제 점령한 일본이 하북까지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북은 지금 어느 내몽고 자치주가 있었어요. 지금은 내몽고 자치주에 수원성이라든지 그런 연화성이 있었거든. 지금 없어진 지역인데 거기를 공격을 해온 거야. 그리고 나서 또 뭐냐면 합편을 해가지고 하니까 또 장개석이 이제 적당한 선에서 협정을 맺죠.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때 이제 기동자치방공정부라는 중간 정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중립지대를 해놓고 이제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그 일본 애들이 기동 밀무역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종 법회 있죠. 법회를 막 찍어내고 일종의 위조 지폐죠. 위조 지폐 막 찍어내고 그 아편을 판매하고 그 다음에 외국 물자 가져서 밀무역하고 그러니까 이제 장개석 정부가 큰 타격을 받아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점점 어떻게 되면 소극적 대응에서 조금씩 적극적 대응을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보일 게 뭐냐면 국민당 이중정의 때 1935년에 모욕을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우리가 지금 일본한테 계속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참고 있었다 지금 국내 문제 때문에. 근데 한도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뭐냐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뭐냐면 나중에 얘기했지만 공산당에서 이제 뭐냐면 거기에 동의해주는 그런 형식이 이제 띄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자, 그래갖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제 서로 관계 시도 있고 결국에는 언제 요때 이제 서한 사건을 계기해서 다시 이제 뭐냐면 이제 아니죠 항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요 단계는 소극적 대응. 요때 이제 뭐냐면 기동 밀무역을 계기로 해서 적극적 대응을 전환하고 이때 서한 사건을 해서 완전히 중일 전쟁 때 이제 적극 항일 이렇게 나가게 돼요. 국민당 정부가. 그러면 중간파들은 이제 이거는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이 중간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일치 항일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중요 사건을 보면 이제 중간파 결집 사건이 1935년 12구 운동이 있어.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죠? 이 12구 운동은 뭐 때문에 나왔죠? 일본의 북중국 분리운동, 하북 분리운동에 반대하기 때문에 일어났죠. 북경에서.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북경대 같은 명문대 출신 학생들이 중심해갖고 전국화됐고요. 그리고 요 운동을 계기로 중중에 중국 공산당 도시 명망가 출신의 운동에서 대중 항일운동을 전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때 그 이 운동 이후에 이제 항일운동의 중심 조직이 만들게 됐는데 정구령이라는 존재야. 이것 좀 외워두세요. 이 정구령 중간파의 뭐냐면 핵심 조직이죠. 중심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뭐냐면 중간파가 이제 그 정구령이 이제 여러 활동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면서 장개석을 인정하는데 장개석이 실질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개석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장개석과 손을 잡고 영장 항일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단결 엄호 선언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단결 엄호라는 건 뭐냐면 아까 그 단결 엄호는 모욕을 참는데 그 항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지지하면서 이제 한일일치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항일을 목적으로 일치해가지고 뭐냐면 그 일본군을 쳐부시자 이런 걸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국민당의 관계는 처음에 정부적 관계는 이제 친선 관계였어. 근데 국민당이 이제 탄압을 하니까 악화 단계로 하고 이렇게 이제 등등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의 이제 내용을 볼게요. 공산당은 포면조 초창기 때는 항일운동 한다고 했는데 막상 항일운동은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입장일 때는 그 일본보다는 장개석을 별로 안 좋아했어. 그래서 반장 항일에서 결국 항일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 반장을 같이 했어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오히려 이 항일운동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오히려 전략적으로. 예. 자, 그런데 이제 일단 그 이런 것들 활동이 이제 뭐냐면 언제 계기로 이 8일 선언을 계기로 해갖고 달라져요. 이때부터는 어떻게 달라지냐? 자, 반장항일에서 피장항일로 전환을 하는데 8일 선언 코미테의 지시를 받고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코미테는 6차, 7차 코미테는 대회를 열었는데 이때는 반파쇼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장개석하고 협력해서 해라.
이런 지시가 되죠. 근데 아직까지 장개석하고는 좀 약간 갈등이 있으니까 연안에서 복귀하고 막 갈등하고 싸우고 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반개석을 반대하지만 장개석과 그 비슷한 부르주아 세트가 연합을 하겠다. 선을 난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점점 피자강이 넘어. 자, 장개석을 압박해서 항의를 하겠다는 이제 방향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쭉 넘어와서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1936년에 모태똥이 앞에 정구령이 한 단골 영어선을 지지하죠. 그리고 이제 모욕을 참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장개석 반응도 지지하고 요 동시에 그다음에 민주공화국 형태를 제시해요. 국방정부 형태. 그러면서 요때부터 피장항이 확립되고 장개석을 이제 항일의 주체로서 인정하게 돼. 공식적으로. 그리고 나서 점점 이제 뭐냐면 어느 정도 되다 서한 사건을 계기 위해서 뭘로 바뀌어 연장 항일로 바뀌죠. 그래서 장개석과 연합을 해서 항일하자. 그래서 이 서한 사건은 국민당과 공산당이 이제 뭐냐면 서로 간의 갈등을 완전히 실현하지 않지만 항일을 목적으로 해서 일치 항일하게 된 이런 뭐냐면 정책이었다.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공산당은 이렇게 첫 번째 단계는 반장항일. 그 다음에 그 파리선언을 계기해서 뭘로 전환한다고 했죠? 피장항일로 전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태통의 단결업무 선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뭐냐면 피장항일이 이제 확립되고 장개석 정부를 이제 주체로서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서한 사건에 의해서 연장 항일해갖고 장개석과 연합을 항일하자, 일치 단결하자. 그래서 이제 1930년 서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무슨 합작이 일어나죠? 국곡 합작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적어놨고요. 제가 이거 그 첨부해갖고 올릴 테니까 거기 보충 자료에 다운받아 보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자, 1931년 9월 18일 날 일본의 강동군이 봉천교회에서 만주철도를 폭발하고 이거 무슨 사건이라고 하죠? 유조고 사건이라고 하죠. 자, 그것을 중국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군을 공격하면서 9.18 사변, 그 만주 사변이 일어났다. 그래갖고 이제 1929년 대공황이 일어나고 나서 곧바로 이제 그 대응 차원 침략 전쟁이 이 만주 사변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뭐 기본적인 거지만 1931년에 만주 사변이 일어났죠. 1937년에 뭐가 일어났죠? 예, 그렇죠. 중일 전쟁이 일어났죠. 1941년에 뭐가 일어났죠? 예, 태평양 전쟁.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거죠. 자, 일본은 만주를 점령하고 청주의 마지막 황제 성통제를 세워서 친일 정권이었던 만주국을 세워서 남경 정부를 단절시켰다. 요 만주국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이제 되게 중요한데 그 시험에 들어가신 교수님 중에 그 어떤 교수님이냐면 예전에 그 문화대혁명 내신 분 계시죠? 예, 그 문화대혁명 있고 그 다음에 속각부군가? 그 이상한 문제 있잖아요. 그 분이 뭐냐면 요 만주국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수업 시간에 무슨 만주국에 그 있었던 그 한국인하고 몽골인, 한국인 만주인 일본인 간의 민족 허파 이걸 되게 강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 아탄사 일본사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할 때 좀 더 바둑이 가져 있거든요. 자, 하여튼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애들은 만주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해. 만주란. 마치 만주가 중국 본토하고 다 뭐냐면 떨어진 것처럼 얘기하잖아. 만주 하면. 그래서 중국 애들은 만주란 말 대신에 동북 지역, 삼성 지역이라고 해요. 얘네들은. 자, 마치 제3차 공산당 포위국교를 지휘하고 있던 장개석은 만주의 실질적인 지배자였던 장하장 시하의 동북권 하역은 뭐냐면 일본에 저항하지 말고 철수하도록 부정항 정책을 하자. 같이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외교 국제연맹에 호소해서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죠. 자, 그러면 장개석 왜 부정항 정책을 했냐? 일단은 자녀 군부의 지방 활성화, 그다음 반장개석파 국민당 원료들, 왕정이나 뭐 송가 이런 사람들 무엇보다 공산당의 소비에트 지역의 존재로 인해서 자신의 권력이 취약함으로
국제연맹의 제소와 같은 외교 수단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연맹의 외교 노력은 실패에 들어가게 되고 게다가 연원의 비판이 거세지니까 잠시 공직에 물러났다가 왕정이 타협해 복직했다. 이 사람은 항상 이제 위기에 처했으면 이제 화를 내요. 예. 그리고 왕조와 장과석의 그 합작정권 때 이제 무슨 사건이 나냐면 제1차 상해사변이 나요. 우리나라하고 뭐 관련된 게 뭐죠? 윤봉길 의사하고 관련돼 있죠? 예. 그러면 상해 사건은 왜 이제 일어났냐? 이거는 왜 일어났어? 이거는 만주 사번을 일어나고 이제 그 당시 국제연맹에서 뭐 리틀 조사단 파견하고 하니까 이 당시 만주국을 세우려고 했고 원래 직접 지배하려고 했는데 많이 많을 것 같아서 그 만주국을 세우고 이제 간접 통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세우는 동안 좀 그 국제 여론을 다른 데로 돌릴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상해를 공격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왜 상해를 공격했냐면 이제 핑계죠. 그 당시 이제 거기 갔더니 거기 상해 살고 있었던 그 일본인들이 뭐냐면 개한에 맞아가고 죽었다. 근데 실제 그 개한은 이제 뭐냐면 일본 애들 시켜갖고 자기 일본 애들 죽인 다음에 이걸 이제 핑계 삼아서 공격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에 정하면서 국제연맹에 제소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까요? 일명 저항, 일명 교섭 단계죠. 그래서 한편을 저항하면서 한편을 고습하는 단계죠. 아까 진행했죠. 그래갖고 그때 이제 그 중국군이 상당히 이제 격렬하게 저항했다고 해요. 격렬하게. 네. 자, 하여튼 보면 국제연맹 일본군이 상해와 만주에 철수할 걸 요구했으나 일본은 아예 국제연맹 탈퇴해버렸다. 이어서 이제 1933년 1월 연화성을 침공해 두었고 그 당시 이제 국민군에 이제 반격하다 밀려 6일에 국민정부는 반격하다 밀려 당고에서 점정업종을 이게 당고 점정업종이죠. 당고 점정업종. 그래서 일본의 침략을 피부에 난 자질구레한 병으로 보고 공산당을 뱃속에 깊숙이 뿌리 박힌 병으로 간절 장기석 이게 뭐예요? 성안내 후양해. 일본의 침략은 어차피 피부병이고 제일 중요한 게 장기 암 같은 암세포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일본군과 정규전을 중지되니까 공산당 속통작전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4차, 5차 포위 공격을 벌인 끝에 공산당은 서금에서 몰아내요. 장전기를 올렸다. 그래서 3차 포위 작전은 이제 중일전쟁 때, 그러니까 만주사변이니까 잠깐 피해놓고 4차는 공격하다가 일본이 어디 공격했어요? 그 하북성 일대를 공격하니까 수원성 일대를 공격하니까 했다가 또 5차라니까 결국에는 이제 도망쳐 나오죠. 중국 공산당이. 자, 그런 동안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해 일본의 북중국에 대한 야심이 차례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일본 군부 중에서 특히 중국에 주둔한 육군은 간동군이죠. 그래서 북부 중국의 분리중 공작을 이제 추진하게 돼요. 자, 이들은 정전구역 비무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여기 이제 일본군이 있으면 만주국이죠. 여기는 이제 국민당 지역인데 요 지역이 중간 지역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정전구역에 중국 위용군이나 활동이라든지 천진의 친일적인 일본 신문사 사장 암살 사건을 구실로 해서 중국 측에 압력을 가해서 또 맺어진 게 매진 하응업종이야. 이에 따라서 이제 중국 국민당은 여기에서 이제 물러나고 여기에 이제 하북성 밖으로 이동하고 일체 항일연합 금지됐다. 이에 중국은 압력을 가해 당구업종에 규정된 비무장 지역에 요리 지역에 이제 뭐냐면 친일 계대 정권을 세우게 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친일 계대 정권을 세우고 거기에서 했는데 친일 계대 정권이 이제 어디냐면 아이고 잠깐만요. 이거 좀 설명할게요. 예. 자, 요때 이제 친일 계대 정권이 두 개가 있어요. 하북의 기동방공자치정부와 기찰 전문위원. 예. 그래서 요 하동의 하북 기동방공자치정부와 기찰 전문위원회는 당구업종에 규정된 비무장 지역에 친일 정권을 수입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 만주를 넘어서 하북에 영향을 행사하고 북중국 분립을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했던 것이 뭐냐면 기동 밀무역이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법회도 막 위조지표 만들고 거기 아편도 갖다 팔고 밀무역을 해갖고 막 물건도 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 중국 국민당의 경제 재정적 위협을 받은 거야. 이때부터 소극적 저항에서 이제 조금씩 멀리 넘어간다. 적극적 저항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앞에 언급한 이제 당고 점정업종을 좀 얘기할게요. 자, 당고 점정업종은 이제 내용을 보면 정전구역 설정인데 하북성 동북부 지역의 비무장 지역을 설정하고요.
만주국 설정 존재 인정하죠. 그래서 비무장 지역 설정에서 이제 그 일본은 하복성 활동 영역 하고 요때 이제 비무장 지역은 주로 오늘날 내몽고 자치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는 열화성, 뭐 수원성 그렇게 불렸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활동 영역을 이제 확보해서 새로운 침략 활동에 전개를 마련하고 북부 중국에 분리 공작을 했다. 요 지역을 이제 분리해서 만주로 이렇게 해갖고 일본의 가나다로 이렇게 누르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한의중을 이제 보면 자, 이와 같이 국민정부가 공산당 토벌을 우선시하면서 만주사변 이대로 일본의 침략에 대한 부정주의를 이제 채택하고 북부 중국에까지 일본의 세력에 미치게 되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대중적인 항일운동이 다시 활발해졌다. 원래 만주사변 이후에 그 학생들은 대규모 항일운동을 벌여 잠시나마 장개석을 공직에 물러나게 했고 상해사변 때 중국군이 적극 항전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나 정부의 단속으로 대규모 학생운동이 금지되고 비판적 인사들을 했던 민권보장 동맹을 중심으로 전국력 이전의 이제 대표적인 항일운동 단체죠. 자, 항일과 민권보장운동, 무장자위운동 등으로 항일운동의 면면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이제 북부 중국이 중국에 분리된 상태에 벌어지자 중국 전역에 일어난 것이 무슨 운동이죠? 12구 운동이에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자, 12구 운동도 한번 정리해서 좀 볼게요. 자, 12구 운동에 이제 보면 자, 배경을 보면 그 일본군의 어떤 만주 점령에 대한 국민당 정권이 부정한 타협 조치하는 반발에서 일어났고요. 배경은 항일 민족투쟁의 전반적인 배경이고 12구 운동을 보면 그 가운데 12구 운동이 상당히 중요한데 배경은 일제 북부 중국 운동, 분리 운동에 대한 민족적 위기의식의 확산 이게 이제 배경이고 전개를 보면 북경대 등은 북평 위주의 북경대 등 이제 청와대 등등에서 부평 학생들이 반중국 분리 운동을 반대 및 그 다음에 그 일본 제국주의 타도 이렇게 했어요. 참고로 이때는 북경을 부평이라고 했어요. 경자는 서울 경자죠. 아직 지금은 서울이지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서울이 아니었잖아요. 자, 그 내전 중지 등을 주장을 시위를 했고 이게 이제 이걸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됐고요. 의인은 만주사변에 의해 침체됐던 중공과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도시 명망과 중심의 항일운동에 벗어나 이때부터는 대중의 항일운동을 제기했다. 꼭 기억을 해요. 그래서 명망과 중심 운동에서 대중의 항일운동 이렇게 중심으로 바뀌게 됐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또 나중에 이제 정구정이라는 단체가 만들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 보면 남경정부 인정하되 거구일체 정부를 구성하자. 그래서 남경정부를 이제 뭐냐면 상당히 항일의 주체 인정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공산당도 국민당도 아닌 계급 대립의 조종자로서 중간파를 자행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선언하죠. 단결을 모욕을 막기 위한 약간의 기본 조건 최저 요구하면서 단결 엄호를 발표해요. 단결 엄호 줄여가지고 이거는 누가 얘기를 한 거야? 장개석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지금 내가 임계점을 오르고 있다. 분노 게이지가 자 이렇게 했던 걸 이제 맞받아치면서 이제 장 정권을 지도하던 항일 체제를 확립하자고 했고 이게 중간파 인사에 큰 영향을 주고 나중에 중국 공산당이 이걸 이제 받아들이죠. 그래서 모태똥이 단결 엄호 선언을 이제 동조하면서 일종의 뭘로 피창 항일로 해갖고 해서 이게 항일화되는데 그러니까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해줬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있고 다시 한번 넘어가서 자 다시 12구 운동으로 넘어갈게요. 자 1935년 12월 9일날 북경대학생을 비롯한 북경의 수천 명의 학생들이 내전 중지와 항해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이자 이게 전국적으로 파급해 되어갔다. 상해에서는 이 운동의 홍해 구국회 운동이 하고 이 구국회라는 것은 예전에도 보였죠. 예, 그래가지고 그 중국과 일본의 어떤 방공협정 있죠. 그거에 반대를 해가지고 학생 구국회라는 것도 있죠. 구국회가 나라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찾아보면 되게 많아 구국회가. 하여튼 이때 구국회 운동이 있었고
상해에서 조직된 구국회는 다른 대도시로 번져나갔다. 그래서 북부 중국의 항일운동의 학생 중심이 된 데 구국회는 광범위한 각계 계층을 막론했다. 이와 같이 구국단체들의 대표자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전국 각계 구국연합회를 조직하여 이게 약칭해서 뭐라고 하죠? 정구정이죠. 정구정. 그래서 이제 그 국민정부라는 항해에 대한 전민족 이스라엘 결집인 거구일치 정부를 이제 구성하자 압력했고 그때 이제 무슨 선언을 했다? 단결 엄호 선언을 했죠. 단결 엄호 선언. 자, 공산당을 볼게요. 이 공산당도 아까 이제 3단계에 거쳐서 이제 하죠. 뭐냐면 반장항일 단계. 자, 그 다음에 피창항일 단계. 장개석을 압박해서 항일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장항일 단계. 이렇게 3단계겠죠? 그래서 반장항일 단계는 뭐 볼 필요 없고 피장항일 단계부터 해갖고 연장항일 단계. 연장항일은 무슨 사건이에요? 서한 사건이죠. 그걸 피장항일 단계만 좀 약간 정리를 좀 해보고 이제 할게요. 자, 이 파리선언부터 나오는데, 자, 공산당의 항일 정략 전술 변화를 보면 항상 항일 대중운동과 연결됐고, 아직 그 공산당은 코미테름하고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모태똥이 당권을 장악했다 해서 코미테름 의견을 또 무시할 수 없어. 왜냐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항상 그 예전에는 이제 그 코미테의 지시를 받았고, 그 습관이 남아갖고, 항상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제 등장하고 정권 쓸 때도 항상 잠깐 이제 소련 스탈린 살았을 때 항상 스탈린 형님 만나보고 허락 받고 이렇게 결제 도장 받고 했잖아요. 그 예전에 코미테는 지시받는 그 습관 때문에 그런 건데, 자, 하여튼 장개석의 관계 3단계 아까 전에 반장항일, 피장항일, 연장항일. 근데 반장항일 단계 별로 볼 필요 없다고 했죠. 이거는 그냥 전략적 이용을 하려고 했어.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근데 피장항일 단계부터 불필요했어요. 피장항일은 장개석을 압박해서 뭘 하겠다? 항일을 하겠다. 그 계기가 됐던 것이 그 유명한 무슨 선언이에요? 파리선언이야. 이 파리선언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강자중국사에 있는 내용을 좀 약간 더 붙여가지고 이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파리선언은 뭐냐? 코미테는 7차 대회에 영향을 받았어. 코미테는 7차 대회는 이때부터 이제 반파쇼의 경향이 나.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민족 개당주의자,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들 뭐냐, 비판적이었던 그 당시 코미테는 다시 이제 7차 대회 때 반파쇼 연합 진영이 형성되면서 이제 뭐냐면 자원합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 이게 2차 그 국공합작에 영향을 미치죠. 이걸 이제 왕명이 작성을 했어요. 왕명이 작성해갖고 그래서 이 코미테는 이제 의사가 중국 공산당에 전달됐는데 그래서 이건 이제 중국 공산당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했던 것이 파리선언이야. 네. 그래갖고 이제 파리선언을 이제 파리선언인데 이제 그때 왕명이 장성해서 나왔는데 그때 코미테 위사가 중국 공산당에 전달됐죠. 왕명이 장성할 때. 그래서 그때 이 파리선언을 계기로 해갖고 이걸 받아들여서 그 중국 공산당이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코미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왕명이 작성을 했고 이게 중국 공산당에 전달되면서 중국 공산당이 그 와요부 회의를 통해서 이걸 수용하게 된 거죠. 그럼 파리선언이 뭐냐? 자, 내전의 정치를 호소하고 장개석을 배제한 지주, 자산계급 등에 포함한 민족연합을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자오합작의 통일적인 국민정부, 국방정부와 통일적인 한군영군을 제의했어요. 예. 그럼 여기에서 눈여볼 게 아직까지는 장개석을 배제해요. 그렇지만 장개석의 친구와 같은 계층이었던 지주와 자산계급 있죠. 지주 자산계급 누가 지지해? 장개석 정부 지지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포용한다는 건 간접적으로 장개석을 이제는 포용할 여진이 있다. 이걸 말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요 선언은 피장항에 대해서 이제 장개석은 배제했지만 일단은 장개석을 포용할 수 있는 여진을 만들어준 선언이야. 예. 그래서 피장항의로 전환하는 상당히 중요한 선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자오합작의 어떤 통일적인 국민정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통일적인 한국연군을 제의했죠.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도 와이오회의 개최해서 여기 왕명이 작성한 코미테 위사가 발인데 파리선언 내용을 수용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수용을 하고 나서 그 중국 공산당이 제안한 거예요. 그 밑에는 파리선언 수용을 하고 나서 자, 그래서 일단 일본 제국주의 장개석 정권을 타도해서 전제로 국방정부와 항해연구를 수립한 걸 의견을 동의하고 근데 주의할 것은 아직 장개석 타도를 내세웠지만
장개석 친구였던 지주와 자산기업을 포용하기 때문에 여진 남겨뒀죠. 그리고 소비에트 인민공화국 구상을 제기하고 분홍 정책을 변경했어요. 이건 뒤에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이제 소비에트 안에서 토지를 분배를 했어. 그러니까 지주들을 뭐냐면 땅을 빼앗고 분배하는 정책들을 이제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뭐가 등장하냐면 감조 감식 정책이 등장해. 이게 뭐냐면 지대를 낮추는 방식이죠. 토지 분배보다는. 그래서 다른 계층을 포용시키는 분홍 계층들 포용시키는 그런 정책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본격화적으로 좀 뒤에 얘기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점점 이제 항일 민족 통일 정선 전체의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노동자 농민을 기본세조화에서 꼴찌부르주아 대중과 지식인 계층을 동맹자로 구성하고요. 민족 부르주아 군별은 반혁명세로 구성을 했지만 항일 정세에 참여 인정하고 다만 장개석을 배제시켰다. 자, 의는 종전의 노동자 농민 중심의 하층 통일중선 연합을 벗어나 지식인 소부르주아 세력들을 항일 전선에 끌어들였고 아직까지 한계는 뭐죠? 장개석을 배제시켰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여지는 남겨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되고요. 그럼 피장항일 단계로 이제 완벽하게 돌아선 건 이제 언제 때요? 여기는 가독이고 그 당시 이제 배경을 보면 중국 공산당 항일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쟁 장개석 군벌 협력에 대해서 소련의 비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군벌들이 양강 사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양강 지역에 강동 강서 지역에 쿠데타 같은 일어났거든요. 이종인 같은 강서 계통의 군벌들이. 근데 이걸 중공이 뭐냐면 잘했다 잘했다면서 칭찬해 준 거야. 그러니까 소련이 비판한 거지. 아무리 장개석이 신었도 장개석보다 더 못된 놈이 군벌들인데 그걸 뭐냐면 찬성을 하냐 그 쿠데타를 그런 비난도 있었고 코미테놈이 와갖고 이제 지도 설득을 했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항일이지 뭐 장개석하고 그냥 싸운 게 아니다. 근데 그건 중국 공산당 좀 받아들이기 힘들지 아직까지는. 왜 그럴까요? 그동안 뭐 대장정 동안 맨날 두들겨 맞고 그랬잖아. 원한이 지금 사무처에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손잡아라. 그렇지만 이제 중국 공산당이 뛰어난 건 뭐냐면 잠시 분노를 참고 이렇게 손을 잡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뭐냐면 오후통전이 된 거야. 그 앞에는 가독이었지만 오후통전 때 이제 뭐냐면 내전을 그치고 화해를 맺어 일치항일을 통전을 하고 그래서 전체 무장 부대에 그 정제협정과 일치항일을 제안했죠. 피장안을 전환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뭐냐면 더 나가서 모태똥이 정교련의 단결 옹호선언을 지지하죠. 단결 옹호선언 자체를 누가 얘기한 거예요? 국민당의 얘기를 장개석이 얘기했던 거를 받아 적어서 적어놓은 거를 다시 모태똥이 승인했다는 걸 누굴 승인하겠다는 거죠? 국민당 장개석 정부를 승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대중과 지식인의 일치항의를 요구했고요. 그리고 또 국민당이 서한을 보냈어. 그래서 이제 반장개석 태도를 포기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제 민주공화국을 제시해. 이때 민주공화국은 좌우합작 연합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피장항인을 확립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민주공화국 제시안에 이제 국민당 서한에 보면 장개석 정권을 인정하는 전제로 보통선거를 실시해서 각 세력들 구성된 통일적인 국방장관을 정부를 수립하자. 민주공화국 수립하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피장항이 확립된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연장 항의된 것이 무슨 사건이죠? 서한 사건이죠. 이게 좀 흐릿한데.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이렇게 이제 관련된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자, 공산당이 이미 장정 중에 1935년 8월 선언을 계기로 해갖고 내전 중지 및 폭력의 민족의 연합을 주장해서 통일된 국방정부의 항해연군을 조직하려 제안했다. 근데 한계가 있죠. 장개석은 아직 배제했다. 그렇지만 파리선언의 의미는 뭐냐면 반장항이나 피장항이 넘어가는 가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정이 끝난 후에 성서에 정착하게 된 뒤에 도시에서 학생운동을 선동하고 시위운동에 공산당이 영향이 컸다. 공산당은 만주사병이 돼 중국의 정세가 변화되다 코미테의 지도를 받아서 1936년경에 중국의 실세였던 장개석의 연합에 항일 통일 정선을 구축하는 그 정책을 전환했다. 이걸 무슨 통전이라고 하죠? 오통전이죠.
요때부터 만전하게 이제 피장항일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고국연합회 등 대일적인 항일 요구를 적극적 상승을 보였다. 이게 뭐냐면 단결 엄호선언이죠. 단결 엄호선을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구역 대표들 만나가지고 지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피장항일이 정착이 될 거야. 피장항일이. 자, 이와 같이 항일을 요구하는 대중운동이 치열해지고 공산당이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었지만 국민정부 설득 동의하지 않았다. 항일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국연합 지도의 항일운동이 급진적으로 변하자 아까 이제 그 처음에 호의적이 보는데 지도자 7명을 체포하고 그다음에 공산당 포위군을 여전히 고집했다. 그래서 이제 서한 사건을 초래했고 결국에는 내전 정지와 일치항일로 국면에 전환되었다. 그래갖고 요때 서한 사건을 얘기해갖고 이제 공산당 세력이든 국민당 세력이든 중간파든 일치항일을 이제 주장한대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냐면 무슨 사건이 터진 거죠? 예. 그 당시 노부부 사건이기도 해갖고 중일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2차 국공합전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서한 사건을 보죠. 서한 사건도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야. 이 사건도. 이 사건을 계기해서 1년 뒤에 무슨 합작이 맺어졌다? 제2차 국공합작이 맺어지다. 그럼 요거 이제 정리하기 전에 잠깐 또 기본 강의 시간에서 이제 좀 강의 교재를 가지고 정리를 할게요. 예전에 서한 사건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항일운동과 같이 이제 연관돼서 나왔는데, 자, 서한 사건 몇 년에 났죠? 1936년. 그래서 이 서한은 되게 역사적인 도시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장안이나 이런 성들이 다 서한에 있는 거야. 그래서 중국에는 시안이라고 해요. 시안 사건. 이렇게 하는데. 자, 서한 사건 배경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죠? 중국 전역 및 12구 학생운동가 하북 지역의 항일 여론이 형성되고 일본군의 계속적인 공격, 그 다음에 동국군과 서북군의 부대의 장개석 공상대의 토벌 압력, 6차 그 토공이죠. 그 다음에 공산당과 김민환 유대, 아까 이제 장하장은 공산당과 김민환 유대를 해서 거기 이제 서안에 그 공산당 연락사무소를 뒀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일례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국민당 내 항일 움직임, 양강사변 해갖고 이종희나 이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반란을. 근데 강서군벌들인데 얘네들 겉으로는 그 항해를 내세우긴 했지만 실제로 굉장히 좀 그런 마음이 없었어. 왜 그러죠? 항해의 명목으로 양강 지역에서 자식 근거지를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근데 공산당이 그거를 간파하지 못하고 너희들 잘했다 하니까 이게 비난을 받는 거지. 이걸. 그래갖고 예전에 이제 이와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경과를 보면 이제 경과를 보면 장기에서 6차 포위전에 서한을 방문했는데 이때 장하장과 양호성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장개석을 구금하죠. 그래서 토벌령을 주장했지만 평화적 해결을 모색했고 그때 이제 그 송미정 송자문이 와가지고 이제 협상을 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랬는데 참고로 송미정은 이제 장개석의 부인이고 송자문은 누구냐면 그 장개 송미정의 오빠인가 그럴 거야. 오빠인가? 네, 그래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 파면 요구 포기하고 협상을 선택했어요. 중국 중앙은 이제 장개석 얼마나 싫겠어. 이 사람 죽이고 싶겠지. 근데 만약 장개석을 이제 이때 처치를 해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올까요? 장개석이 죽으면 일단 항일의 구심점이 없어져. 그리고 국민당의 여러 파벌들이 어떻게 또 나눠지죠. 군벌들이 나눠져. 지금 공산당 입장할 때는 국민당 하나의 이제 통일된 국민당을 상대하는 게 낫겠지. 거기 파벌되고 막 혼란스러운 이제 그런 여러 집단사들 상대하면 항일도 못할 뿐 아니라 그 중국 공산당 입장을 되게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장개석과 이제 뭐냐면 얘기를 하고 장하장이 이렇게 중지를 해갖고 했는데 이때 이제 장개석, 장하장, 중일레가 와갖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다음에 일본이 이제 쳐들어올 경우에는 이제는 예전처럼 회피하거나 뭐 부정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전쟁하겠다. 장개석 딱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냐. 사나이가 말을 했으면 딱 지킨다. 문서도 안 만졌어. 근데 이 장개석이 딱 그게 신용도가 있는 게 일단은 문서 하나도 도장을 안 찍어도 나중에 딱 전쟁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곧바로 제2차 국공합작이 맺어지면서 이제는 전면 항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합의문 내용이 있다는 거, 요거는 도장 찍지 않고 이제 그 뭐냐면 구두로 얘기한 거에 적어가지고 이제 그 장하장이 전국 이제 공포했던 거고,
자,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연호는 장한양과 양호성 주장 올바른데 수단이 잘못됐다는 거야. 잘못하면 일본에게 이용될 수 있다. 지금 장개석을 잡아놓고 죽여버리면 그거 좋게 생각하는 사람 누구겠어? 일본이겠죠. 구심점 없어지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제 국공합작을 전개해서 총 5차례 해가지고 결국에는 1937년 중일전이 터지니까 제2차 국공합작이잖아요. 자, 그러면 서한사건 이후에 국민당, 공산당 방향을 볼게요. 자, 일단은 서한사건 이후에 이제 공산당의 무장활동을 중지시키고요. 예. 그리고 첫째 민주주의 시행하고, 이 민주주의 시행은 이제 뭐와 연결되냐면, 요거와 연결되는 보시면 돼요. 중간파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려는 정책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왜냐하면 그 당시 국민당이 탄압했잖아. 그러니까 중간파 입장을 때 좀 민주적인 어떤 제도를 실시하면, 나름대로 뭐야, 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실시해서 중간파 지지를 얻으려고 했던 거야. 예. 그리고 제주에 대한 토지를 몰수를 중지시키죠. 종전에 이제 감조 감시 정책을 본격화 시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대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하고 소비에트 방식을 포기하고 번구로 대체했어요. 이게 이제 시험문에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제2차 국공합작 때 이 방식을 했냐 아니면 서한사건 이후에 했냐 시점인데 둘 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공산당에서 이미 준비해갖고 이제 시행을 했고 이게 공식화된 건 언제 때문이죠? 제2차 국공합작 이후부터야. 그러니까 둘 다 맞아. 그래서 그 한이중만 읽고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 뭐냐면 강자중국세도 있어. 강자중국세도 이걸 했고 그 다음에 한이중에서는 여기 뒤에 국공합작 이후에 했던 걸 확립된 걸 이렇게 한 거야. 둘 다 같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제2차 국공합작은 이제 중일전쟁 발발과 동시에 합작을 하고요. 그래서 국공합작 조직 형식에서 이제 당내 당 합작이죠. 그래서 종전에 1차 국공합작 당내 합작하고는 다른 별개의 합작이 나왔고, 자, 그리고 이제 홍군을 개편을 했죠. 홍군을 뭘로 이제 개편했냐? 홍군의 표보다는 팔려군이라고 하죠. 팔려군. 그러니까 팔려군은 8개 집단군이야. 그 국민당 안에 있는 집단군. 집단군이 보통 1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대단하죠. 그냥 한 개 부대가 남북한 어떤 그 총합이야. 그리고 이제 연안에 있는 팔려군은 이제 연안에 군은 홍군은 팔려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강남 부대는 신사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강남에서도 소비에트가 있으니까 조금씩 거기 부대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 신사군들이 이제 중국 국민당군한테 대대적인 어떤 뭐냐 탄압을 받게 돼. 유명한 사건인데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뀌었다. 국공합작을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동계 내용을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동계한다. 한이중 내용을 봐야겠죠? 자, 만주사번으로 자신의 근거지를 만주를 잃은 장안의 동북군은 공산당에 대한 제6차 포위 임무를 띠고 서한에 주둔하게 되었다. 장안은 1936년 1월 말에 동북대 학생들이 그 다음에 서한에 찾아와 항일의 여덟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9월에 북부 중국에 모여든 학생 370명을 훈련시켜 학병들을 조직하고 동북군 안에서 항일을 주장한 여론을 가했다. 왜냐하면 동북군 입장은 자기 고향이 다 어디예요? 만주 출신이죠, 이 사람들은. 1936년에 전반기에 공산당이 전전을 맺고 자체적으로 공산당원이 서한에 주재하면서 동북군과 양호세 서북군 개조를 도와줄 정도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자, 이 같은 장안의 항일의 의지가 강하여 있던 중 일본의 강동군이 내몽골 독립시키는 공작이다로 수원성을 공격한 사건이 일어났다. 장안양은 장개석에게 부대를 이끌고 수원성에 가서 중국군을 돕겠다고 요청했으나 장개석은 이걸 거부하고 공산군 토벌을 요구했다. 장개석을 총공격을 준비 갖추고 1936년 12월 4일 서나 와서 장안양에게 공산당 토벌을 하든지 아니면 동북군, 서북군을 각각 복권 안위성에 이동하라고 요구했다. 이건 완전히 뭐냐면 어떤 의미예요? 이제 강남 쪽으로 가라는 거야. 자, 근거지가 점점 멀어지죠. 자, 동북군과 서북군 가운데 항일의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그들에게 공산당 토벌을 강요한다는 것은 장하량이나 양호성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다. 복권 안위성에 이동하는 요구는 장개석에 제거된 의미였고, 자, 이에 장하량과 양호성은 제6차 공산당 포위 공격령이 내어진 12월 12일 날 장개석을 체포 연금하고 정부의 내전 중지, 체포된 구금연합회 지도자들, 그 정부역 지도자 숙박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한 전보를 내보냈고요. 자, 이 서한 사건에 대한 국민당 내의 친일적인 인물들은 장화장의 토벌을 주장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송민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니 안 되겠다. 이거 잘못하면 자기 그 기반이 잃잖아요. 그래서 반대를 해갖고 결국에는 이제 거기 가서 타협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장개석을 석방을 줬고 그의 지도에 항일전을 하겠다. 약속을 받고 그 당시 이제 이 여론을 배경으로 그 장하당, 양호성, 공산당, 국민당 정부 간의 협상이 벌어져서 내전 종지 항일, 그다음 국민당 국민 정부의 개조 등을 포함한 협정이 이르렀다. 그래서 장하당이 이제 되게 이게 돼 있는 게 이 사람이 이제 딱 그 약속을 맺고 같이 장개석하고 따라가. 장개석 따라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장개석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잡아놓고는 죽이진 않고 이 사람은 연금을 시켜 가택 연금을.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공산당이 여기 쳐들어올 때 얘를 또 대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가택 연금을 하다 죽었어요. 이 사람은. 자, 하여튼 25일 장개석 석방되고 서한 사건이 평화적으로 타결되었다. 자, 이로 인해서 내전 정지와 일치항일이 약속되자 그동안 항일 요구였던 대다수 국민들이 안도했다. 자, 약속대로 내전이 정지되고 이후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 지속적인 정식 회담이 열렸다. 몇 차례 이제 회담이 열리는 중 1937년 7월에 전면적인 중일 전쟁에 반발하자 국민당과 공산당은 합의를 보고 9월에 2차 국공합작을 선언했다. 자, 이에 따라 이제 소비에트 정부는 국민정부의 시야에 병군 정부로 격화되고요. 이미 예전부터 조금씩 진행됐던 걸 공식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요. 홍보는 국민정부로 개칭되고 국민정부 제8료군이 되었고 강남에 있는 부대는 신사군이 되었죠. 자, 국민정부 공산당의 무기공고를 약속하고 공산당 대표를 장내 소집한 국민참전회 무소속 대표와 함께 참가시키는 약속했다. 이제 두 개의 정부로 나누어졌던 중국이 항일을 위해서 통합됐으며 그만큼 이제 중국은 일본 침략에 대해서 전면적인 항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항일전쟁인데 요거는 약간 시간 관계에서 지금 8시까지 진행을 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